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공도서관, 미래 공공도서관을 설계하다의 마지막 편, 도서관 서비스와 사서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식 기반 디자인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거기에 따라서 사서들의 업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뭐 특별히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가 이 공공도서관 설계를 시작한 목적이,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지금 도서관을 설계해서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방향성의 차이를 보여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것이 비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도서관의 근본적인 목적과 기능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 거기서도 약간의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갖고 도서관이 어떻게 도서관을 설계할 건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나눴을 뿐이지, 이것이 꼭 이렇게 하자라는 구체적인 시안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얘기로 우리가 도서관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기능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갈 것인가는 그 예측적 얘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거야. 근본 바닥에는 그 도서관이 갖고 있는 로컬리티, 지역적 특성과 그 지역의 커뮤니티와 그것을 갖고 있는 비전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 두 번째로 도서관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떤 시설과 서비스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얘기, 아니면 서비스를 위한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두 단원으로 나눠서 했고요. 첫 번째는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결국 지식자원에 대한 얘기. 도서관의 뿌리가 책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책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텍스트 위주의, 문자 위주의 자원과 기타 자원으로 나눠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와, 그렇게 이분법을 보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다루던 자원이 그 커뮤니티, 지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나눠서 그 향토 자원에 대한 얘기, 이 지역 자기 공동체, 자기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를 크게 어떻게 보면 좌우로 나눴을 때는 이게 기록 자원, 소위 말하는 텍스트 위주의 자원과 기타 자원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기타 자원에는 액티비티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향토 자원에 대한 얘기, 아카이브에 대한 얘기, 또 하나는 우리가 필요한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 저는 공공도서관 굉장히 그 리터러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진행될 것인지 이제 사서에 대한 얘기를 이번 파트에서 할 것이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지식 기반의 디자인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얘기를 나눈 것은 사서의 본질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고, 그 가설적 전제 속에서 그럼 사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공도서관의 큰 틀을 다시 나눠서 도서관 서비스 A, B, C로 나눠봤고요. 그 제일 처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록 자원에 대한 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 면 향토 자원, 아카이빙에 대한 얘기와 리터러시 자원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것이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 우리 대상이 중요한 커뮤니티에 대한 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 커뮤니티, 어떻게 보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하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UI, UX에 대한 얘기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와 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파트하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역시 중요한 리터러시를 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지 대한 얘기로 나누고, 이제 끝으로 그런다면 그런 지식 기반 서비스 디자이너로서의 사서는 어떤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 어떻게 자기 차질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도서관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자원에 대한 얘기, 자원의 조직과 관리에 대한 얘기, 커뮤니티 운영과 지식 서비스에 대한 얘기, 리터러시 얘기 중에서 오늘은 자원에 관련된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원은 아마 사서들에게 굉장히 편안한 대상일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늘 대하던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늘 대하던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문헌정보학에서 사서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면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장소를 구축할 것인가, 어떻게 플래닝을 짜서 수집할 것인가,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의 얘기를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는 이제 도서관이 갖고 있는 그 자세,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입지, 그 이용자를 만났을 때 그 대등 관계에서 조금 소극적이 되지 않았을까. 소위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서들의 전문성이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에 대한 얘기와, 우리가 사서교육을 하면서 배운 학생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항상 힘들었던 대목이 뭐냐면 전문성의 한계, 경계가 어디지에 대한 얘기를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전문성 하나를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많은 과정들을 놓고 보면 과연 우리가 전문적일까? 라는 얘기에 대한 자기 반성, 그 다음에 기술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들이 가졌던 전문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전문성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변호사가 하나 개업을 했다. 처음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개업을 했을 때 이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할까?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변론과 재판정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본인의 목적이고 자기의 역할이라고 놓고 봤을 때 과연 그것을 위해서 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보면 사무실도 구해야겠지요. 사무실 구하면 청소도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사무실 관리도 해야겠지요. 전화도 받아야겠지요. 상담도 해야겠지요. 그다음 필요한 자원들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많은 그 법전들도 뒤지고 사례들도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운전도 해야 할 것이고 사람들도 만나야 할 것이고 자료도 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원고도 만들고 이걸 들고 법정에 가서 법정 다툼도 해야 할 것이고 거긴 자기 필요한 회계관리까지 다 포함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변호사에게는 이제 개업해서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다음 동작이 뭘까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제가 선택권을 줍니다. 첫째, 동료 변호사 한 명 더 뽑아서 수주량을 늘린다. 둘째,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인력으로 사무실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한다. 셋째, 기사를 구한다. 아니면 사무장을 두어서 자료를 찾거나 검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맡긴다. 여러분은 누굴 구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굴 구하든 그건 변호사의 몫입니다만 만약에 동료 변호사를 구했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같은 대등한 변호사로서 잡다한 일들을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변론도 하고 하는 일들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한 사무실에 2명이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층관계의 대등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나눴던 적이 있고, 물론 어떻게 보면 고용인과 고용주, 피고용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도서관 현장은 어떻지? 라고 제가 얘기를 나눕니다. 신입 사서가 들어오면 고참 사서가 하는 일이 뭘까?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지?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많은 잡다한 허드레한 일들을 신입 사서에게 주고 자기는 전문적인 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잡다한 절차들이 그냥 잡다한 것일까요? 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잡다한 절차는 뭐냐면 이용자를 만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이용자의 의도를, 이용자의 피해 그 보상을 위해서 어떤 그 절박함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그것을 자료를 찾는 행위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대출 반납실에 앉아서 책을 제출하거나 반납하는 업무를 맡긴다든가 열람실에 앉혀놓고 그냥 열람실을 관리 감독하게 한다든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공공 서비스이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체계이다 보니까 공공도서관들은 특히 이 위계 간의 이 어떤 계층 구조가 사서 따로 누구 따로 하고 구조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들, 특히 학교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학교의 선생님들과 행정요원들 간의 갈등도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업무가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와 그들에 대한 대접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조직이 굉장히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식자원을 관리한다 했을 때 지금 사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서관 전산화, 어떻게 보면 자동화라는 이름하에 많은 데이터들이 중앙에서 관리되어지고 중앙에서 배포되어지면서 저 전방에 있는 일선에 있는 사서들에게 있어서 그닥 그런 전문적인 일들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 많은 책들을 분류 목록하고 있고, 기타 다른 도서관에 있는 사서 선생님들은 한두 권의 겨우 그것도 기회가 잘 돌아오지도 않는 그런 한두 권의 책을 분류 목록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획기적이었죠. 미국 OCLC에서도 처음에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사서 선생님들 엄청 반색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저 어려운 일로부터 자유화해질 수 있다. 제가 도서관 관장, 부관장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만큼, 우리가 전산을 통해서 우리 업무에 좀 어떤 허드레일을 덜어내거나 전문성 일들을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만큼 비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동안 했었어야 하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야 한다. 그랬을까요? 이건 사서선생님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했던 일들은 뭐냐 하면은 분류 목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자. 분류 목록에 가담했던 선생님들이 열람실로 나와야 하는데 열람실에 와서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이용자 상담도 하고 해야 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벽은 뭐냐? 내가 모든 영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서비스를 하지?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을 과단위로 분할을 시키고 자기 과를 중심으로 움직여달라고 했습니다. 내 그 학과에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학과 서비스를 하지? 사서 선생님이 하는 서비스는 머리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우리가 의학을 알거나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알아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절차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와 사람들이 패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하는 그 패턴과 정보는 어떻게 생산되지 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비스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레퍼런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레퍼런스가 어떻게 보면 출판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원동력이었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왜? 도서관 외에는 살 사람이 없으니까요. 가끔 우스갯얘기로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많이 팔렸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주로 도서관들이 구입해서 썼던 것이고 백과사전이 버전업 될 때마다 도서관이 계속 그걸 갈아치우는 작업을 해왔죠. 그게 이제 인터넷 생기면서부터 그 레퍼런스 툴들이 확장해지고 성장하면서 모든 문제가 되어지고 어서나 구할 수 있는 툴이 되면서 도서관의 위상이 많이 추락한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이전서부터 이미 도서관의 레퍼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가져다 놓는 정도이지 그 도구를 자발적으로 개발하도록 생산하도록 유도하거나 하는 행위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레퍼런스 툴이 전부 종이로 된 문자로 된 책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퍼런스라는 말 안에서 문헌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전문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서비스에, 오래된 시스템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졌던 문제라는 것이죠. 자원의 조직과 관리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가 그 조직과 관리를 얼마나 수동적으로 했느냐는 소위 DDC라는 분류표가 발명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서 선생님들은 진짜 자기 전문성으로부터 해방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지도 못한 영역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 시대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알지도 못한 영역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전문가를 데려다가, 아니 내가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게끔 해서, 그러니까 사서가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갖고, 일부 그런 분도 있었을 겁니다만 전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했던 일은 뭘까요? 이용자 중심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뭘 찾고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를 관찰했을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분류표를 만들었고, 그 분류표 만드는 작업은 정말 피를 말리는 작업이었겠죠. 도서관마다. 그 도서관은 값싼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하고 정보 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보면 사교, 클럽, 소사이어티 중심으로 움직이는 도서관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 있는 영역의 사람을 데려다가 서비스하게, 어떻게 말하면 사세의 출발을 그런 주제 전문성에다 놓고 있는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모였던 커뮤니티 자체가 훨씬 작았고, 그 사람들이 관심 갖는 영역도 특히 제한적이고 집중되어 있고,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을 데려다 서비스하는 것은 맞지요. 근데 이게 공공 서비스로 넘어오면서 확장되어지고 엄청난 양의 출판물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걸 담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DC를 만들었겠죠. 획기적이죠. 누구나 쉽게 작업할 수 있었으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누구나 쉽게 작업할 수 있다면서 사서선생님이 그 일을 했습니다. 모르는 주제도. 제가 직접 사서선생님과 얘기하는 것에 놀랐던 건 뭐냐면, 책을 한 권 딱 보기만 해도 분류번호가 튀어나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사서선생님이라 고등학교뿐이 나오지 않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딱 책 제목만 보면 분류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 분들이 이용자를 만나면 손잘 칩니다. 못한다고. 알지 못할 때는 못한다고. 가끔 묻습니다. 아니, 책은 바로 분류번호가 튀어나올 정도로 분류표가 외워져 있는데 왜 저 사람을 만나면 그걸 못하니? 저 사람이 하는 질문이나 책의 타이틀이나 다를 게 뭐가 있지? 그 사람의 질문을 타이틀로 이해하고 그것을 분류번호 대역에 맞추면 그 번호 대역의 책들을 소개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면 그걸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저 사람이 했던 질문들이 무엇인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서 데이터를 좀 더 확보하거나 만들어서 구축해놓고 서비스하면, 레퍼런스는 처음부터 레퍼런스 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레퍼런스 툴을 만들어서 썼겠죠. 근데 이게 기계화되어지고 전산화되어지고 출판물들에서 양이 레퍼런스 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서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죠. 여기에 만족하라.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놨다. 진짜 도서관 서비스는 잘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서비스를 갖고 자기들은 가만히 관리만 하고, 지금 사서 선생님들 보면 열람실에 안 나갑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쓰거나 자기들은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 국가기관이 공공서비스하는 기관에 있어서 사서들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결국 잡다한 행정 업무들이 도서관 쪽으로 흘러들어오고,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 공공서비스라는 이름에 많은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난번에도 늘 얘기했던 그런 서비스들 중에 강좌 프로그램들, 교양 프로그램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감사하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따로 움직이고 전문 서비스 따로 움직이고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원의 조직과 관리라고 제목을 달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조직과 관리라는 것이 틀에 의해서, 툴에 따라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 변화가 어떤 것이 발생한지를 커버하고, 그래서 그 변화를, 갭을 메꿀 수 있는 그 일들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 나누는 것이 소위 말하는 로컬리티, 향토 정보와 아카이빙을 따지고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구축하고 하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이 기타 자원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라는 얘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서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서관이 가장 갖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뭔지 아느냐? 그건 자기 홍보다. 도서관이 지식자원들 내놓고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신간 안내하고 하는 것들이 마치 열심히 일을 하고 홍보도 잘하고 서비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참 맹탕이다. 이유는 뭐냐?
이용자들에서 희망도서를 써서 냈을 때 그 희망도서를 받아서 사주는 것이 역할이 아니라 하다못해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우리 도서관의 비전과 역할, 앞으로 방향성이 뭐고 어떤 책들을 구매해 줄 수 있고 어떤 책들을 해줄 수 없다는 기준을 만들고 이거를 갖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하라는 거. 아, 우리 도서관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저런 준비를 하고 있고 저렇게 제한 조건들도 있구나. 저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로 넘기고 공공의 문제에서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경계를 분명히 하고 책을 사달라고 했을 때 분명한 이유를 대고 사줄 수 있는 책은 사주고 그렇지 않은 책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서점에서 이용자가 책을 고르면 선 이용시키고 나중에 등록을 시키겠다. 이건 사서로서의 전문성을 포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것이 갖고 있는 효율성? 그것이 갖고 있는 이용자의 편익성? 예전에는 또 라떼 얘기 같습니다만 책이 나오면 출판사들이 도서관에 미리 알려줍니다. 우리 이런 책을 출판할 건데. 그럼 이용자들은 그 책에 대한 존재도 모르는 사이에 도서관들은 그 출판 내용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미리 선주문하고,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책에 대한 정보를 알 때는 도서관에 이미 책이 들어있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출판사는 도서관 관심 안 갖습니다. 심지어 도서관은 지금 적대적입니다. 가격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복권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특히 전자책을 넘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왜일까요? 한번 자기 반성할 필요가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식 서비스를 얘기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기계적인 일이 아니고 여지껏 해왔던 일에 그냥 절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분석하고 그 단계를 한 단계씩 끌어올리고 그들의 방향성을 미리 예시해주고 홍보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결정들이 도서관이 기획하고 하는 자기 방향성과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이용자와 소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분류 잘하고 목록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할 수 있습니다. 분류 목록은 기계도 지금 잘합니다. 그리고 기계가 틀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야 이건 아니야 하더라도 기계는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일관성이죠. 일관성이 주는 가장 큰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익숙해집니다. 저거 저렇게 분류가 됐네? 처음에 의아해하다가 몇 번 지나고 늘 그렇게 똑같이 분류가 되면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사람들은 거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우리 눈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짜놓으면 처음 그걸 조정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기계는 정확하게, 사람의 눈에도 정확하게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DDC 분류표가 과연 제대로 된 학술 분류일까 학문 분류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자를 제대로 분류했을까? 모든 분류학자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서관이 그 분류표를 쓰고 있고 익숙해하고 있고 이용자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같은 이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분류 목록의 투자는 더 이상 의미 없다. 대신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도서관이 갖고 있는 비전을 어떻게 매칭할 수 있을까 하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조직과 관리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